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7장 거시경제 이론과 관련된 입문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국민소득의 대표적인 거죠.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 이거의 대표적인 국내 총생산,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GD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걸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총생산도요, 이제 명목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실질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명목은 뭐냐면 우리가 화폐 가치로 나타낸 이걸로 보시면 돼요. 노미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데, 소득을 받는데 내가 월 뭐 300만 원 받는다. 그럼 1원짜리 300개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1원짜리 300개가 아니죠. 300만 원이니까 300만 개가 되겠죠. 이 실질이라는 건 레알이에요. 레알. 리얼이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예요. 진짜. 진짜. 아니, 우리가 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알 수 없지. 왜냐면 300만 원 가지고 마트에 가는데 밥값이 5천 원이면 그렇구나 하는데 밥값이 10만 원이야. 그 밥 30개밖에 못 먹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1원짜리 몇 개, 이게 진짜가 아니라 우리는 미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품을 소비했을 때 거기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이게 실질 이거 하면은 이건 상품 개수를 표현한 그런 뜻입니다. 뒤에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총생산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뭐 한계라든가 등등등. 뭐 국내 총생산이라는 GDP가 완벽한 지표면 모르겠는데 또 그냥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총생산 말고요. 예전에는 국민 총생산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국내는요. 이게 내가 도메스틱이라서 우리나라 땅덩이를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지 외국인들이 막 오지는 않았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외국 가서 뭐 경제활동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춰요. 이게 속지주의라고 하는 게 국내고, 이건 속인, 사람 인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총생산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하고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끝에 아니 생산됐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 소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약간 이걸 후생지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가처분 소득. 아니 우리가 소득을 벌었다 해서 그게 내 맘대로 다 쓸 수 있어요? 아니잖아. 정부한테 뭐 세금 띄고 다 그런 남는 거 가지고 우리가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포저블 인컴이다 해가지고요. 우리가 처분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소득,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계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살짝 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몇 가지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국내 총생산과 관련된 거는 X축, Y축에 대한 이 Y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GDP 이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의 축이 P가 있다고 했잖아. 수직축에 물가. 그 다음에 이제 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가 지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수 요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스토리를 짤 거예요. 아셨죠? 자, 우선 첫 번째 국내 총생산의 정의 보시면 우리 교재 5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자, 이게 총이에요. 그로스예요. 그로스. 그리고 D는 도메스틱이에요. 도메스틱. 그리고 P는 프로덕트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거, 이거를 다 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일정 기간이라는 유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안 그러면 언제부터 생산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걸 이제 유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flow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1년이라는 주어진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땅덩이 안에서, 그쵸? 이게 속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이 안에서 생산된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화폐 가치를 모두 더한 거. 우선 첫 번째는 이 최종적인, 우리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최종재만 포함돼서 중간 투입물을 포함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 투입물을 포함시키게 되면
두 배, 세 배 자꾸 여러 번 계산되는 이중 중복 계산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 화폐 가치를 모두 더한다? 맞아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 가치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 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5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우선 첫 번째, 어떤 일정 기간이라는 1년 동안에 빵을 3,000상자를 생산했고 옷을 500벌, TV를 1,000대 이렇게 생산했습니다. 각각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이걸 단순히 그냥 합하기가 어려워요. 왜 단순히 합하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살짝 요거 케이스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냥 이거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간만에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색깔을 요걸 합시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꼬맹이한테 물어봤어.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어디가 잘 살아요?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사과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 빠방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 여기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 근데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몇 개입니까? 했더니 5대가 생산됐고 사과가 5개 생산됐다고 합시다. 네, 이해가 가시죠? 자, 미국은요. 자동차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은 자동차가 몇 대 생산됐다고 할까? 10대 이렇게 생산됐어요. 네, 한국은 사과가 15개 생산됐다 합시다. 근데 미국은 사과가 한 5개 생산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국과 미국이 어디가 많은 물건을 생산해서 더 잘 사니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우선 생각할 수 있지. 야, 한국은 사과 15개 생산했고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 5개 생산했으니까 한국은 20개의 물건을 생산했네. 이렇게요. 근데 미국은 15개 생산했으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 왜냐면 우리가 사과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잘 살고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잘 사는데 이거를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렇게 개수를 합했다라고 딱 얘기하면 약간 뭔가 꺼림직해요. 뭐가 꺼림직하냐면 아니 이 사과랑 자동차를 1대1로 비교한다는 게 좀 약간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사과의 가격을 보니까 사과는 한 개 구입하려면 100원, 1원짜리 100개를 주면 얻어낼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는요.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 이렇게요. 그러면 사과보다 이 자동차가 훨씬 더 가중치가 크고 가중치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냐면 한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원짜리 하는 자동차를 5개 하니까 50,000원의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얘는 100원짜리 하는 사과를 15개 했으니까 1,500원의 가치를 창출했어요. 그러니까 51,500원의 가치를 창출한 거죠.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10,000원짜리 하는 자동차를 10개 생산했으니까 100,000원의 가치를 창출했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하는 거를 100원짜리 하는 것을 5개 쓰니까 500원의 가치를 창출했어요.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드디어 뭔가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51,500원의 가치를 창출했구나. 미국은 105,000원의 가치를 창출했구나. 그러니까 끝에 1원짜리 개수로 표현을 한 거야. 가치를 끝에 원 맞췄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 전에는 사과는 몇 개, 자동차는 몇 회, 단위도 다르고 상품도 다르고 다른 걸 비교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화폐 가치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한 2배 잘 살아 이러면 이때는 끄덕끄덕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빵의 개수, 이게 우리나라 거라 할게요. 빵의 개수, 옷, TV. 아니 이게 단위도 다르고 빵과 옷, TV 가중치를 똑같이 그냥 단순히 합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맞아요. 달러라든가 원화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시장 가치로 나타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서메이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더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질적인 많은 상품들을요 우리가 한꺼번에 서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화 또는 달러화 해가지고 화폐 가치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510페이지 중간에 이거 합한 거 그거 나타낸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와 부가가치제인데요. 부가가치인데요. 중간재다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진짜 중간 생산 과정의 인풋으로 사용되는 것을 중간 투입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GDP 계산할 때 중간재를 포함하게 되면요. 중복, 이중 계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이중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도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는 그 생산 단계에서 가치가 더해진 거예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약간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더 심플하게 하고 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밀 농사를 짓는다 할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빵으로 이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다고 할게요. 이게 최종재가 되고 얘네들이 이제 인풋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밀가루를 농부가 맨 땅에서 만들어서 오의 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그 밀을 만든 걸 가지고 밀가루 제분업자에게 보내게 되면 이 오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분업자는 이렇게 7의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7의 가치 안에는 중간에 밀이라는 인풋이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밀가루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빵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10이라는 빵을 생산을 하게 돼요. 물론 이 빵 만들 때 맨 땅에다 만든 게 아니지. 여기 나와 있는 밀가루 7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칠하게 되면 여기 밀이라는 요거는 처음에 맨 땅에서 창출됐으니까 이게 부가가치라니까 5라는 부가가치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는요. 밀이라는 5라는 것을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추가적으로 각 생산 단계에서 가치가 더해진 거 요만큼을 얻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치가 더해졌다. 밸류가 added 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5 이렇게 되고 각 생산의 부가가치는 그 다음에 밀가루를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빵을 생산하는 제빵업자는 요만큼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3이라는 가치를 더해서 여기 7을 더하기 3에서 10이라는 가치를 창출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다 합해버리게 되면 단순히 더했어. 야, 우리 대한민국 땅덩이에서 생산된 거 다 합하려면 밀도 합하고 밀가루도 합하고 빵 합치면은 사실 밀은 하나, 둘, 셋, 3번 계산되는 거고 밀가루는 여기서 계산되고 여기서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2번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복, 이중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긴 그냥 야, 빵 하나만 하자 이렇게. 빵 안에는 밀과 밀가루가 다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 최종 생산물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종재 가치의 합 이렇게 할 수 있고 야 아니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각 생산 단계에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 좀 진한 걸로 합시다. 이걸로 합시다. 이거요. 밀가루 단계에서 5 이게 가치가 더해지는 거죠. value added 된 게 밀가루 가치에서 5 그 다음에 밀에서 5 밀가루에서 가치 2 그 다음 빵의 가치 3 이렇게 되면 이게 10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가가치를 더한 게 빵의 최종 가치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산물에 해당하는 중간재는 우리가 이중 계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거나 아니면 각 생산 단계별로 합하게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된 거는 이제 그 각 생산 단계별로 여기 있을 때 밀가루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 노동, 자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뭐 똑같은 얘기예요. 농부가 17억의 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제분업자에게 밀가루에다가 24억 원 이렇게 가치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는데 그 안에 17억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분업자는 7억의 부가가치를 얻게 된 것이고 자 24억의 가치를 창출해서 빵 제조업자에게 넘기면 빵 제조업자는 여기 6억을 더해 가지고 30억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만든 거죠. 그 안에는 24억이 들어가 있어서
빵 제조업자는 6억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6억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더한 30억을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소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생산 단계에서 밸류가 더해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억, 7억, 6억 이렇게 더하면 이게 소비자한테 가는 30억하고 같아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요거 있죠. 이 결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최종 생산물이 지금 빵 하나만 있어서 그런데 다른 생산물도 그렇게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아니면 중간에 각 생산 단계에서 얻어지게 되는 부가가치의 합들을 다 더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명목 노미널이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해년도의 가격을 그 당해년도의 생산량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리얼이다 해가지고요. 미리 정해진 기준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 좋아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보다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어. 근데 옛날에 가만히 살펴볼 때 국민소득이 1,000원이었다고 할게요. 1,000원 이렇게요. 1,000원이라는 국민소득을 얻게 됐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P 곱하기 Q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분해해 보니까 100원짜리 하는 것을 10개 생산했다. 사과로 기준으로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1,000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2,000, 이게 만약에 이렇게 틱이라고 할게요. 틱이. 자, 근데 T 플러스 1기에 우리의 국민소득이 증가했어. 만약에 2,000원 이렇게 해서 증가했어요. 2,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거니까 P1, Q1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쓰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거 위험하니까 이걸 해볼까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우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사라져라 이렇게. 네, 다시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가 t가 1기라 그러고 0기라 그러고 얘가 t가 1기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얘가 P0와 Q0 이렇게 해서 옛날 가격에다가 옛날 수량을 곱한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00원으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아니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2,000원이 된 건지 수량이 올라가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100원짜리 하는 게 20개 이렇게 생산되게 되면 이게 이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100원짜리를 10개 생산했다가 1년 후에 100원짜리 20개 생산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제대로 행복하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용을 봤더니 이 앞에 게 P예요. P 물가, 가격이 2,000원, 200원으로 올라간 거야. 200원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상품의 개수는 그냥 여전히 10개 이렇게 생산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우리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이렇게 사과를 많이 생산해야지 이게 행복해지는 거지. 아니 돈을 월급을 300에서 500 증가했어. 근데 물가가 밥값이 뭐 5,000원에서 10만 원 증가하면 이거는 오히려 가난해진 거잖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 뒤에 개수가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개수가 20개 증가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는 오케이 괜찮은 건데 이렇게 해서 똑같이 2,000원이 된 거는요. 이거는 별로 뭐야 행복한 것도 아니지.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작년보다는 2,000원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증가했잖아요. 왜 증가한 거야? P 때문에 증가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P 때문에 증가했는지 Q 때문에 증가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증가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격을 옛날 가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타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뭐 2020년이라고 할게요. 2020년. 2020년을 t가 제로기라고 할게요. 2020년이 21년이 1년 후라고 할게요. 2021년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2020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GDP는 어떻게 됩니까? 명목 GDP다라고 하면 당해년도의 가격을 당해년도의 수량으로 곱한 거야. 그래서 얘가 P0와 Q0 이렇게 곱한 거예요. 2021년도에 명목 GDP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그 해년도의 가격에다가 그 해년도의 가격 수량을 곱한 거예요.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할 때 문제가 뭐라고요? 아니, 이게 값이 커졌어. 그럼 커졌으면은 아니, 그게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잘 봤는데 이게 내가 실력이 올라서 잘 본 건지 아니면 시험 문제가 쉬워가지고 잘 본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더니 와, 나 이번 시험 잘 본 것 같아. 근데 아주 그냥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시험을 다 잘 보면 사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뭐 그닥 잘 본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2020년도, 2021년도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명목 GDP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목 GDP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는 2020년도의 명목 GDP, 2021년도의 명목 GDP.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가 관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Q가 관심이야. Q를 비교하려고 그래. Q. Q에만 초점 맞춰서 비교하려고 하는데 얘네 둘만. 근데 이제 방법이 뭐야? 그렇죠. 이 P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P를요. 과거의 P를 그대로 쓰면 어떨까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연도. 이걸 그래서 기준연도로 할게요. 기준연도다라고 하면 요걸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P0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P0에다가 얘를 그 해년도 2021년도에 생산된 양을 곱해주게 되면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합니다. 얘랑 얘. 그러니까 얘도 기준연도니까 얘도 그대로 가져오면 돼. 기준연도 걸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기준연도 가져오면 얘는 똑같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얘를 Q0를 이렇게 곱합니다. 자, 이렇게 기준연도의 물가를 집어넣어서 모든 기준에다 다 이렇게 가중치로 더해주게 된 이렇게 된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실질 GDP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 GDP다.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기준연도는 명목과 실질 GDP가 명목 GDP랑 실질 GDP가 항상 같아요. 그리고 비교연도랑 비교하면 요거 P0 했으니까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죠. 아니면 얘랑 얘를 비교하게 되면 이 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 Q 때문에 올라갔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목적이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Q가 증가할 때가 진정 행복하게 되는 건데 물가가 올라가서 명목으로 나타낸 변수 값이 커지게 되면 이건 진짜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기준연도에 P를 이렇게 갖다가 쓰는 거야.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랑 지금 얘 똑같은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Q 때문에 증가하게 된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우리가 실질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나중에 뒤에 다시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 GDP고요. 실질 GDP고 얘가 이제 2021년에 명목 GDP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할 건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분모와 분자의 값에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 왜 차이가 났을까요? Q1은 똑같잖아 양쪽에. 그러면 차이가 난 거는 P0, P1 이렇게 있으니까 아하, P 때문에 차이가 났구나. 그러면 실질 GDP를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게 되면 이게 이것도 하나의 물가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를 GDP 디플레이터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거를 바로 우리는 파세 지수라고 또 얘기합니다. 파세 물가 지수. 방법이에요. 파세 물가 지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연도에 P 요거 생산량이 똑같을 때 비교 연도에 Q를 가지고 해서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니 그게 파세 지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건 차차 계산 문제 좀 풀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명목 GDP란 그해 당해년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P0, Q0 아니면 P1, Q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2020년의 가격과 2020년의 생산량, 2021년의 가격과 2021년의 생산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생산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격 때문에 얘에서 이렇게 변하게 되면 명목 GDP의 변화는 생산량 때문에 변할 수도 있고 가격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실질 GDP다라고 하면 미리 정해진 기준 연도의 가격, 만약에 기준 연도의 가격을 이렇게 P0로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게 이 이전 걸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얘를 P0로 가져오고 뒤에 곱해지는 거는 비교 연도 Q를 곱하고요. 자, 그래서 기준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생산량의 변화 추이만 반영돼. 아니 물가가 변화한 거를 싹싹싹 상쇄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반적인 생산량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활동의 수준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 국내 총생산의 규모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실질 변수에 초점을 맞출 때는 실질 GDP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레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예요, 진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15년이 있고 2020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보시면 돼. 아, 이쪽에 나와 있는 게 2020년에 생산량이 있고요. 여기 2015년도에 가격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교재로 가보시면 거기 5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015년에 만약에 명목 GDP를 계산하세요. 그럼 이걸 곱하면 되지. 3000 곱하기 30, 500 곱하기 15, 1000 곱하기 12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 생산량이 이제 달라지게 되잖아요. 다시요.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Q1이라고 쓸게요.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앞에 이렇게 했어요. 기준연도를 이게 T를 제로로 하면 기준연도고 T가 1 하면은요. 이게 P0, Q0고요. 얘는 P1, Q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Q1이야. 지금 생산량 2020년도의 생산량이니까. 얘는 뭐예요? 2020년도의 가격이니까 이게 P1이에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이제 푸는 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를 각각 3000 곱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명목 GDP라니까요. 이게 바로 요게 이렇게 곱하게 되면 2020년에 명목 GDP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비교할 때 P 때문에 변했는지 Q 때문에 변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과거에 기준 연도의 물가가 이렇게 2015년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P0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순서 맞춰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럼 얘가 2020년에 실질 GDP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실질 GDP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P0와 요거를 같이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천천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삼면 등가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516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 하나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거 있잖아. 2020년도에 명목 GDP를 실질 GDP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시면 51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실질 국내 총생산, 명목 국내 총생산 이거에 비해서 실질이 좀 작은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제 인플레이가 발생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된 게 하나의 물가지수, 이게 파세 물가지수라고 얘기해서 이게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지수로 우리가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했어. 왜 상승했습니까? 하면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Q를 똑같이 맞췄잖아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 총생산의 여러 측면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3면 등가의 법칙 해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값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튜브를 하나 그려볼게요. 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튜브가 흘러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튜브가 흐르는데 여기다 이제 가게 이렇게 써 있어요. 튜브.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튜브를 가지고 이제 사는데 얘가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튜브 안에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 이게 이제 피 같은 물이 쫙 흐릅니다. 이렇게 흐릅니다. 얼마나 물이 흘러가느냐라는 것을 측정할 때요. 여러분들 당연히 흘러가는 물의 양을 측정할 때 여기서 물의 양을 측정하나 여기서 물의 양을 측정하나 여기서 물의 양을 측정하나 어디서 측정하나 이 튜브 안에 흘러가는 물의 양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몸속에 흘러가는 피의 양을 측정할 때 여기서 찍나 여기서 찍나 제 모세혈관 끝까지 이렇게 피가 돈다라고 하면은 흘러가는 물의 양 우리가 똑같이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생산 측면, 지출 측면, 분배 측면에서 측정한 흘러가는 국민소득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똑같다라는 게 바로 3면 등가의 법칙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거니까 여기서 꼭 여기는 아닙니다. 근데 생산 측면에서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게는 물건을 구입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비 지출 측면에서 나타내는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여기가 미시할 때 여기가 생산물 시장, 여기가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그럼 가게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뭔가 돈을 받잖아요. 임금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토지에 따른 지대, 경영에 따른 이윤 이런 걸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분배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배 측면에서 계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이 계속 쭉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세 개 측면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결국 결과는 같다라는 거. 이게 바로 3면 등가의 법칙 항등관계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물이 여기는 들어왔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면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이 물이 밖으로 구멍이 있어가지고 새지 않는 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떤 걸 우리가 이제 지출해요. 사실 이제 이게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물건을 지출하면 이거 암기하셔도 됩니다. 소비 지출 수요에서 C라고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투자 지출 수요에서 I라고 많이 쓸 거고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CIG. 물론 여기 이제 해외 시장 개방 경제까지 얘기하면 수출 수입을 여기다가 반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출 국민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지출을 했어. 그럼 이제 주문이요 해서 이제 물건을 사겠다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생산하는 거지. 근데 생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은 우리가 앞에서 밀가루, 밀가루 빵 공장 생각한 것처럼 국내 총생산이 되는 건데 부가가치합 또는 이거 최종 생산물의 가치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뭔가를 생산했습니다. 그럼 생산에 따른 대가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대가가 바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분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노동자들은 이게 임금이 이제 노동자가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고요. 자본이 가져가는 게 이자고요. 토지를 제공한 사람이 지주라고 할까요? 뭐 요즘은 지대라고 하기는 뭐 지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대 땅을 제공한 사람 뭐 그 임대 집주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경영을 제공한 대가 아니면 이게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 그래서 기업체가 있으면 그 기업의 어떤 주인이 되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판매하고 남은 걸 갖고 그 이윤이잖아요. 그걸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출, 생산 이렇게 흘러가고 분배가 되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임금, 이자 이게 소득이죠. 그러면 이걸 갖고 다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해외 부분을 도입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살짝 힘들면 넘겨지셔도 돼요. 우리가 소비했어. 우리나라 물건, 현대자동차를 소비했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소비한 게 있죠. 한국인이 직접 국내에서 소비를 한 게 있고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소나타를 구입을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소비를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나타를 소비한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소비잖아, 소비. 근데 한국인들이 소비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국내 제품을 소비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볼게요. 다시 이거 다 지워야겠네요. 지우고 다시 봅시다. 이게 전체가 소비거든요. 소비인데 요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소비한 거예요. 현대자동차를 자동차 거를 소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소비를 했는데 일정 부분은요. 이거요. 외국의 물건을 소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벤츠 자동차를 수입했다고 할게요. 소비를 한 거야. 근데 벤츠 자동차는 사실 어떻게 돼?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독일에서 뭐 생산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GDP에서는 빼줘야 되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투자,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야. 정부가 뭔가 물건을 사왔는데 그게 외제 물건을 샀어. 미국산, 중국산을 샀어. 그럼 그 중국의 GDP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나라 GDP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묶은 겁니까? 라고 하면 그걸 묶어서 나타낸 게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수입에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외국산 물건을 사게 된 것을 이렇게 수입, 임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빼줘야 돼요. 왜 빼는지 이해 가시죠? 아니,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빼주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수출이죠, 수출. 수출은 뭐라고요?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외국인이 사는 거예요. 해외에서 외국인이 소비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소비하는 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거를 외국 사람이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GDP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됐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X-M, X가 수출이에요, 수출. 그래서 엑스포트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M은 임포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IM 이렇게 쓰기도 하고 I라고 하면 이제 뭐 이 자리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냥 M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런 표현들 잘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요거를요 순수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et Export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Current Account 해가지고요 경상수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처음 보실 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도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총생산 이렇게 해서 GNP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건 뭐라고요? GDP랑 차이가 나는 거는 GDP 할 때 D는 domestic에서 우리나라 땅덩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경제가 개방화되면서 여러분 삼성에 좋은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반드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삼성이 우리나라 땅덩이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가치와 뭐 생산성과 등등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삼성이 인도에다가 세탁기 공장을 지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좋아요? 인도가 좋아요? 애매하지. 인도 사람이 더 좋겠지. 인도에 공장 지었으면 인도 사람들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아, 인도에 공장 지어서 우리나라 광주 사람들을 거기다가 일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광주에 짓지?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 해외에 공장을 지었다? 우리한테 별로 좋을 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막 일본의 소니 일본 기업이야. 뭐 예를 들면 유니클로가 갑자기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막 공장 지어가지고 옷을 만들고 막 그래 막 판매하고 아 일본 기업이잖아 하는데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 매장을 했어. 그러면 일본 사람을 매장의 직원으로 해서 채용해서 보내요? 아니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을 채용해서 매장에 일하는 사람을 한다고요. 물론 이제 그 돈이 또 일본으로 가는데 또 유니클로가 일본 기업이긴 한데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주주는 또 알고 봤더니 일본 기업인데 본사는 뉴욕에 있고 또 이 주주는 거의 다 영국이나 뭐 중국 사람들이고 하면 이게 뭐 애매한 거지. 삼성전자도 지분을 주식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해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막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삼성은 그 우리나라 거라 할 수 있나? 뭐 그 주인을 갖고 있는 게 해외 주주가 많이 있으면 뭐 그 미국 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는 국가 간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가치는 주로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개방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해외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류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결과 어떻게 발생한다? 맞아요. 도메스틱이라는 거와 이 사람 이것 자체가 이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국민 총생산보다 국내 총생산을 더 중시 여기게 되는 게 바로 세계화가 진전되었고 다국적 기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초국적 기업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삼성은 우리나라 거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국적이 없는 거 아니야. 삼성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GM 이제 유명한 말이 GM 미국 기업이잖아. 제너럴 모터스한테 좋은 게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미국에도 반드시 좋은가? 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총생산하고요, 국내 총생산이 일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만약에 스미스가, 미국의 스미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활동을 했어. 영어를 강의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GDP에는 포함이 되죠. 근데 스미스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아니잖아. 미국 사람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민 총생산에 들어간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보통 객관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뭐 몇 개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국제 비교에선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생산이 아니라 생산한 것 말고 여기 인컴이야, 인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총 구매력을 측정하고요. 총 구매력이 이제 후생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교육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이거 처음 하실 때 막 이거 막 뭐 빼고 넣고 하면 정신없어서 거시경제학의 정남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이 교육 조건 때문에 뭔가 우리가 생산했을지라도 나의 후생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무슨 자격증을 시험 공부했어. 뭐 회계사 자격증을 땄어.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 근데 따서 이제 변호사를 활동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경기가 되게 좋으면 내 몸값도 올라가고 할 일이 많잖아. 근데 변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뭐 일거리도 없는 거야. 취업도 안 돼. 그럼 뭐야? 내가 생산을 했는데 나의 행복은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간의 교육을 하잖아. 현대자동차가 뭐 새로운 무슨 프리미엄 제네시스를 만들었어. 근데 이게 국가 간의 교육 조건 할 때 해외에 판매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후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차 뒤에서 많이 또 얘기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있어. 미국하고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해요. 이렇게 빠방 이렇게 수출해. 한 대를 수출했더니 미국에서 노트북을 이제 10대를 수입을 해서 한 대 수출하고 노트북 10대를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한 대의 가치는 노트북 10대의 가치로 이렇게 교환. 이게 교육할 때 조건이야. 근데 만약에 자동차 한 대 생산했는데요. 여러분들 노트북을 20대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건 교육할 때, 교환, 거래할 때. 자꾸 교육이라는 말이 좀 그러면 거래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교역, 교환, 거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와 관련된 조건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지. 자동차 하나 생산했는데 옛날에는 미국하고 교역을 할 때 노트북 10대랑 이렇게 트레이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20대로 이렇게 한 대 수출해서 20대를 받게 되면 교육 조건이 좋아진 거야. 이걸 이제 개선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생산은 똑같이 한 대 생산했는데 더 많은 것을 교환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조건이 개선됐는가 이런 변화에 따라서 국민 총소득과 총생산, 이 생산된 거랑 우리의 행복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어떻게 된다? 생산된 거 대비 이게 훨씬 더 총소득이 후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GNI잖아. GNI.
GNI가 되는 건데 여기 GDP와의 관계도 있고 이건 GNP죠. GDP와의 관계로 하려면 이건 GDP잖아. 많이 바꿔야 되겠죠. 공간이 그래서 그런데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GDP가 있으면 첫 번째는 얘를 사람으로 바꿔야죠. GNP로 이제 바꿔주고 그럼 이제 땅이냐 사람이냐 바꾸고 후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GNI 이걸로 바꾸면 P 생산과 I 이렇게 한번 두 번 바꾸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면 외국 사람이냐 요거는 교육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환시켜 주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세요. 막 이렇게 넣고 빼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요, 거의 교재를 보시면은요, 해외 부분이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자, 이 520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력 평가를 이용한 환율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국민 총소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총소득이 똑같은 두 나라라 하더라도요, 똑같은 실질 구매력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상품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연봉이 5천 됐어, 5천. 미국도 5천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물가가 높아. 그러면 사실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상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걸 똑같은 상품의 구매력으로 어떻게 환율을 바꿔서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총소득이라는 것을 자국의 화폐 단위로 측정한 다음에 먼저 화폐 단위로 해야지 우리가 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가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환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서 국가 간의 동일한 잣대로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력 평가를 이용한 환율을 고려한 국민 총소득을 PPP, GNI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 디스포저블 인컴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요, 우리가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이게 마모가 되는 거야. 마모가 돼서 달아 없어. 이 투자 파트에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거를 각각의 우리 주주들한테 돈으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리테인 해가지고 사내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부한테 우리가 세금을 갖다 바쳐요. 이거 어떻게 돼? 우리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모되는 거, 아니 우리 자동차를 내가 구입했어. 휘발유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가다가 말잖아. 이제 못 가는 거죠. 휘발유 계속 넣어줘야지 간다고. 그거는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게 휘발유에 딱 정해진 거니까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내 유보도 그렇고 각종 세금도 다 그렇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부가 이전 지출은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조금을 제공해 줘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것은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는요, 이렇게 Y 디스포저블로 많이 쓰고요. 얘는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쫙 있지만 그냥 세금 조세만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심플하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번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살짝만 보시죠. 아셨죠? GDP에서 GNP,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로 한번 바꿔주고요. GNP가 있으면 그걸 GNI로 하면 이제 교육 조건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감가상각 빼주고 사내 유보 이윤 그리고 각종 세금 빼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그 다음 이전 지출만큼은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DI, 디스포저블 인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출되는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2016년, 17년에 보시면 뭐 피용자 보수부터 짝짝짝 해서 국내 총생산, 여러 가지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총소득 이걸 보시면 생산 측면과 지출 측면과 총소득이 이제 분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배 측면에서의 GDP가 값이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내 총생산의 지출과 분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나타낸 표를요. NA라고 해서 국민 계정이다, 내셔널 어카운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어떤 통계 지표 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그리고 지출 그리고 분배 여기 보시면 생산 지출 분배 측면에서의 GDP가 똑같이 된다라는 거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봤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생산 측면이 있고 지출 측면이 있고 분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다른 거죠. 생산도 뭐 제조업 분야, 서비스업, 기타 등등 이렇게 있고요. 지출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비 C, 그 다음에 투자 I, 정부 지출 G 이렇게 해가지고 합해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 분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임금, 뭐 여러 가지 고정 자본에 대한 이자, 영업의 잉여, 그 다음에 조세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요. 국내 총생산 개념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포함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주부, 이런 거는 집에서 가사활동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포함이 안 돼. 근데 만약에 어떤 집안의 가사노동을 뭐 파출부를 통해 가지고 가사노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에서 대가를 주고 받기 때문에 당연히 GDP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가로 소비되는 것들은 또 GDP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노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가를 즐길 것인가 이렇게 노린다고 할게요. 24시간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행복은? 여가랑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열심히 여러분들 돈 법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해외여행 가기가 어렵지만 해외여행이나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서 노후나 아니면 좀 여유를 즐겨야지 이러려고 이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가를 즐기면 우리 소득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소득은 줄어들어요. 근데 만약에 노동을 하게 되면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 노동이 뭐가 행복해요? 만약에 행복이라고 하면 안 돼. 이 노동은 신성하고 뭐 행복하고 뭐 아니야.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돈 안 줄 테니까 그냥 일 시킬게요. 노동 즐겁다며. 그럼 즐거운 일이야? 아니지. 근데 노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쵸. 임금 소득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이렇게 증가해야지 GDP가 증가하는 거죠. GDP가. 그러니까 GDP는 증가했는데 우리는 노동을 더 빡세게 하는 거니까 우리 행복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실에서는 여가의 가치 이런 것들도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는 더 오히려 노동해서 소득보다 클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거니까 포함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하경제,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 빠져 있습니다. 뭐 깍두기들이 하는 무슨 뭐 마약, 밀수, 매춘 이런 거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하경제가 또 빠져 있기 때문에 복지 수준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가보시면은 53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지하경제 규모가 나와 있는데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제일 큰 나라가 뭐 태국 이런 나라네. 태국, 가나, 브라질. 우리나라는 25.7%로 뭐 양호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이 10.4, 미국이 8.3 이렇게 약간 선진국으로 갈수록 좀 지하경제가 좀 낮은 편이고 태국이나 브라질 약간 후진국으로 갈수록 좀 지하경제가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깍두기 뭐 이런 거잖아. 어떻게 측정할까요? 지하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지하경제. 뭐 물어봐요? 막 서울에 있는 암흑가에 가가지고 깍두기 만나서 강남에서 저기요 제가요 경제학 연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하경제 규모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에 있거든요. 지난달에 마약 밀수와 밀매 이거 얼마나 했나요? 이거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미쳤어요 가르쳐주게. 거기 깍두기한테 오히려 두드려 맞죠? 그게 진짜 직접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의 어떤 학자는 미국의 뭐 시카고의 지하경제를 연구하려고 진짜 잠입 취재를 하는 거야. 이 깍두기가 되는 거야. 이가 이제 또 막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막 경제학자고 하니까 머리가 이제 스마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조폭 영화 보면 보스가 있고 옆에 이제 두뇌 역할을 브레인 역할을 하는 애가 한 명 있고 이 무대뽀인 행동대장 하는 애가 있잖아. 이 사람은 직접 가가지고요 신임을 받으면서 이 지하경제 장부를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깍두기 파에 무슨 뭐
야쿠자라든가 뭐 무슨 뭐 강남 무슨 파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부를 보고 지하 경제 규모를 연구하는 경우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거기 나오려면 어떻게 돼? 뭐 팔 하나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 그럼 지하 경제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할까요? 그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약 같은 거 007 가방에 주고받을 때 뭘로 해요? 마약 딱 받으면 카드 결제예요? 제 신용카드? 아 누가 그래? 그거 다 들통나지. 현금 박치기를 한다고. 현금.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이렇게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적정한 양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뭐 신용카드도 많이 쓰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추이를 보겠죠. 그래서 적정한 양을 공급을 했어. 근데 이상하게 이만큼만 있어도 현금이 이만큼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만큼이 더 풀린 거야. 이거 어디서? 이게 다 지하 경제에서 주로 이제 현금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규모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뭐 간단하게는 이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지하 경제 규모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가격 가지고 우리가 GDP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부성 등등등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생산 활동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GDP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하려면 뭔가를 막 만들어야 돼.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오염과 같은 부산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경제는 성장, 외형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사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 교통이 체증되거나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야. 우리 많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여기 Y 국민소득을 특히 GDP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요 마지막 시간에는 요 P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X축, Y축이 있으면 이게 무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대에 남녀 주인공이 있는 거야. 두 주인공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걸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수직축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이제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기준 연도 시점에 물가를 100으로 잡아요. 그래서 P0를 100으로 잡으면 비교 연도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얘가 이제 100으로 잡았는데 얘가 120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20% 올랐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지수와 관련해서는 저 뒤에 인플레이션 할 때 다시 할 건데 아니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들을 가지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가게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들을 가지고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니 소비자와 상관없이 생산자들 기업 간에는 무슨 뭐 여러분들 아니 상품 묶음이 있으면 소비자가 쓰는 것은 무슨 뭐 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휴대폰, 교통비용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먹을거리, 커피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건데 뭐 철사 이런 거요. 여러분들 막 철사 많이 써서 맨날 해요? 기업 간의 거래에는 뭐 철근 이런 것들 많이 하겠지. 시멘트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기업 사이에 주로 이제 많이 거래가 되는 원자재, 원료나 자본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우리랑은 거리가 멀지. 이걸 다 한꺼번에 다 포함시키면 우리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하고 달라가지고 체감 물가 난이도랑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많이 쓰는 상품 묶음을 해서 나타내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원자재나 자본재 같은 뭐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등등등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거를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이렇게 나타내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이걸 다 파는 거야 다. GDP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 다 합쳐서 표현하는 게 GDP 디플레이터. 아까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계산하는 것도 좀 보시긴 해야 되는 건데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모든 상품을 다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할 때는 소비자에게 주로 많이 쓰이는 것만 가중치를 많이 높게 두고 생산자 거래되는 건 거의 가중치를 뺀다는 얘기가 가중치를 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거래하는데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상품일수록 가중치를 더 많이 두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근데 어떤 때 거래량을 가중치를 사용하는가 이제 그게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해에 가중치를 쓸지 올해 가중치를 쓸지 이제 가중치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라면 대신에 스파게티를 많이 먹더라. 그럼 라면의 가중치를 낮추고 스파게티 가중치를 올려요. 10년 전에는 뭐 휴대폰도 잘 안 쓰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는 가중치를 낮게 둬도 되는데 지금은 높이 뒀단 말이야. 근데 그 가중치가 이제 달라지게 되면 옛날에 다른 가중치랑 지금의 다른 가중치를 같이 비교하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Q 이게 달라지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가중치를 쓰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현실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상품의 생산량과 가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잠깐 다시 볼게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옛날을 T가 제로라고 할게. 기준 연도야. 이제 P0, Q0 이렇게 했습니다. 하점자 제로는 뭐 201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020년을 우리가 하점자 1이라고 할게요. 이때 명목 GDP는 P1, Q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요, 물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요거를 기준연도의 물가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비교연도의 명목 GDP를 계산을 했다고요. 살짝 보시면 요거 이제 Q1 이렇게 한 거죠. 얘는 그대로 가져가니까 똑같아요. 기준연도는 명목 GDP, 실질 GDP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얘랑 이쪽을 비교하게 되면 그럼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 있죠. P는 똑같으니까 Q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명목 GDP였어요. 명목 GDP. 이 명목 GDP를요.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실질 GDP예요. 실질 GDP로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얘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걸 이렇게 나눕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얘 분모 분자 차이가 뭐가 얼마나 달라졌니? 라고 하면은요. 그죠. P 때문에 달라진 거잖아. 이렇게 나타낸 거를 바로 뭐라고 그런다? 이게 물가지수라니까. GDP 물가지수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2015년의 생산량과 가격, 2020년의 생산량과 가격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2x2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게요. 그럼 2015년에 P0, 그쵸? 여기 2020년에 P1, 여기 Q0, Q1 이렇게요. 이 순서를 맞춰서 쓰시면 돼요. P0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때 가격이니까 요게 P0예요. 요게 P0. P0. 그러니까 순서를 30, 15, 120. 나중에 이런 스킬 같은 거는 좀 문제풀이 할 때 좀 하시면 돼. 지금은 전반적인 내용만 보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해요? 비교년도의 가격 P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얘는요. 기준년도의 생산량이죠. Q0 이렇게. 얘는 비교년도의 생산량이죠. Q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쉽게 구할 수 있지. 여기 보시면 이거 2x2 매트릭스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할게요. 이걸 A라 하고 얘를 B라 하고 얘를 C라 하고 얘를 D라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만약에 물가 지수를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보시면 P1, Q1이니까 값이 어떻게 돼? 여기 P1, Q1이니까 D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D.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P0, Q1이잖아. 여기 P0에다가 Q1을 하니까 C 이렇게 된다고. C분의 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C는 어떻게 구해요? C는 P0, Q1이잖아. 그럼 P0 얘랑 뭘 곱한다? 얘를 곱하는 거야. 얘랑 얘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P0, Q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연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실질 GDP잖아. 기준연도의 가격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30 곱하기 3000, 15 곱하기 500, 120 곱하기 1000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분자는 D예요. D는 어떻게 돼? P1, Q1 이렇게 돼요. P1, Q1이니까 얘랑 얘를 같이 또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거기 쭉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랑 5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로 라스파이레스 물가 지수가 돼요. 고정된 과거의 상품 묶음을 기준한다 해가지고요. 너무 늘어지니까 더 설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요 매트릭스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금방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킬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몇 번 이렇게 판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 라스파이레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스파이레스는 고정된 가중치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
근데 고정된 가중치니까 과거에 Q를 계산해서 Q를 곱해준다. 그래서 Q를 과거의 Q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이걸 보려고 하는데 뒤에 곱해지는 게 Q1이 곱해졌다 할게요. 이게 실질 GDP고요. 이게 명목 GDP잖아요. 우리 앞에서 바로 했어요. 명목 GDP고 얘는 실질 GDP예요. 실질 GDP. 이렇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GDP 디플레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파세 물가지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파세 물가지수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물가가 상승인데 Q1을 곱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걸 쓸 것이냐, 요걸 쓸 것이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 이렇게 되면 다시 정리하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지? 옛날 Q를 곱해주면 라스파이레스. 라스트 생각하시면 돼요. 라스파이레스니까 라스트 생각하시고 새로운 Q를 곱해주게 되면 파세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의 문제점 뭐냐면 물가 상승의 정도를 과장해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올라간 상품 가격이 이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소비를 안 할 수 있는데 그걸 소비한다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올라간 상품의 소비량을 현실에서는 줄여요. 그래서 이걸 대체한다는 표현을 써요. 대체하는데 이러한 대체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반영이 안 돼. 이거 대체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빵을 하나 먹는데 빵을 10개를 먹어요. 근데 이전에는요. 그냥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콜라 5잔과 사이다 5잔을 같이 해가지고 빵 10개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콜라와 사이다가 완전히 대체 관계가 있거든. 아니 그런데 콜라 가격이 한 캔당 1,000원이고 사이다도 1,000원인데 콜라 가격이 올라갔다고 할게요. 콜라 가격이 조금 올라갔어. 그럼 저는요. 콜라가 1,100원이 됐다고 할게요. 1,100원이 됐어요. 원래는 이전에는 콜라 가격도 1,000원이고 사이다 가격도 1,000원이고 저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콜라나 사이다나 저한테는 완전히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니까. 그래서 빵 하나 먹을 때 콜라 한 잔, 빵 하나 먹을 때 사이다 한 잔 이렇게 됐었는데 이 옛날의 상품 묶음이에요. 옛날 상품 묶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천천히 한번 들어만 주세요. 옛날 상품 묶음이에요. 근데 콜라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면 저는 상품 묶음 바구니에다가 물건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콜라는 하나도 안 산다고. 콜라의 소비량은 빵 개가 되고요. 사이다가 10개로 해서 빵하고 같이 먹게 된다고. 당연하죠. 왜 내가 100원이로 비싸진 콜라를 삽니까? 어차피 저한테는 뭐 색깔만 다르지 콜라나 사이다 똑같은데.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근데 라스파이레스는 뭐라고요? 과거의 상품 묶음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보세요. 아니 나는 지금 콜라가 조금이라도 비싸져가지고 콜라 아예 안 사 먹어요. 지금 상황에선. 아니야 너 옛날하고 똑같이 콜라 5개 먹는다고 치자 이렇게. 아니 나 안 먹는다니까? 근데 치자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나 안 먹는데 비싸진 상품을 내가 소비한다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뭐야? 내가 좀 바보 같은 건데 그렇게 내가 비싸진 걸 안 먹고 싼 걸로 대체하는 그러한 행동을 라스파이레스에서는 반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쌈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과장해서 평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가격도 똑같아도 퀄리티 이런 게 다를 수 있잖아. 10년 전의 노트북과 지금 노트북 가격이 100만 원대인데 성능이 어떻게 뭐 비슷비슷합니까?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의 퀄리티라든가 기술 진보로 인한 개선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는 아까 봤습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이 관계로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고요. 풀이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앞에 표를 못 봐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명목은 어떻게 돼요? P1, Q1. 실질은 어떻게 돼요? 실질은
그렇죠. 실질은 이제 생산량을 거기 보시면은 옛날 가격으로 이제 기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Q0, Q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 살펴보면 Q1은 똑같이 맞췄고 P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서 물가지수가 되고 GDP니까 모든 걸 다 포함시킨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게 뭐다? 물가지수는 물가지수인데 새로운 비교연도의 Q를 가중치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거 팥세 물가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계산할 줄 아시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그거는 뒤에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좀 보시면서 해주세요. 팥세 지수는 뭐다? 맞아요. 해마다 다른 가중치 그 해의 상품의 거래량을 적용해 가지고 가격의 평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이라는 거 잘 보시고 그리고 수입된 최종재는 반영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입품은 어떻게 돼? 수입품은 우리가 GDP에 포함 안 되잖아요. 이건 해외에서 생산된 거니까 빼버린다고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라는 인플레이션 레이시다라고 하면 물가 지수가 얼마나 증가했니? 그거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쫙 그리게 되면 비교연도가 이렇게 있고 기준연도가 이렇게 있는데 비교연도를 기준연도를 이제 100으로 합니다. 100 이렇게 됐는데 물가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가 비교연도가 120으로 올라갔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차이만큼이 20만큼 올라갔죠. 120 빼기 100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변화 후 빼기 변화 전, 변화 전 거를 여기다가 넣게 되고 곱하기 퍼센트지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20%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물가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나라고 해서요. 우리가 P가 델타 P로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지게 됐다는 거랑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얘는 증가율 자체가 올라가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 좀 나중에 좀 비교해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물가지수 봤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있는데 관계를 보면 이게 서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품목, 생산자가 사용하는 품목, GDP 디플레이터는 모두 다 포함시키는 거, 그 바스켓에 들어가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품목만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게 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GDP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봤고요.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또 물가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물가 상승률 그리고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게 라스파리스 물가지수 그리고 팥세 물가지수 뭐 다양한 방법을 봤는데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것까지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변수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부분별의 어떤 변수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비 이론, 소비라는 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